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 다산 정약용 유적지에 있는 여유당 작은 도서관과 실학박물관에 가서 도리안 그레이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짓고 하윤숙이 옮겼습니다. 화실은 진한 장미향으로 가득했으며 가벼운 여름바람에 정원나무가 살랑거리자 열린 문 사이로 짙은 라일락 향기나 이보다 좀 더 미묘한 핑크꽃 가시나무 향기가 흘러들어왔다. 안장 주머니 모양의 소파 한쪽 끝에 기다랗게 누워 습관처럼 줄담배를 피워대던 헨리 워튼 경에게도 꿀맛처럼 달콤하고 색깔마저 꿀과 닮은 노란 등꽃송이의 눈부신 빛이 보였다. 가늘게 떨리는 가지는 이 불꽃처럼 찬란한 꽃송이의 아름다움을 버텨내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커다란 유리창에 길게 늘어진 비단 커튼 위로 가끔씩 새가 날아가면서 환상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고 순간적으로 뭐랄까 일본풍의 효과를 자아냈다. 이를 보는 헨리경도 얼굴빛이 비주처럼 파리한 도교의 화가들을 떠올렸다. 이들은 고정된 예술 매체를 통해 재빨리 움직이는 순간의 느낌을 포착하고자 했다. 손질하지 않아 웃자란 풀밭에는 벌들이 우거진 인동 덩굴에 삐죽이 튀어나온 먼지 낀 뿔 주위를 맴돌며 낮게 웅얼거리고 이 때문에 고요한 적막감이 더욱 숨막힐 듯 느껴졌다. 런던의 희미한 소음 소리가 마치 오르간의 저음부처럼 낮게 울려 퍼졌다. 방 한복판 이젤 위에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젊은 남자의 전신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앞에는 이 초상화를 그린 바질 홀월드가 조금 떨어져서 앉아 있었다. 바질은 몇 년 전 갑작스레 모습을 감추는 바람에 당시 대단한 대중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상한 추측이 난무했다. 그림 속에는 아름다운 형태가 멋진 솜씨로 재현되어 있어 이를 바라보는 화가의 얼굴에는 기쁨의 웃음이 번졌다.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머물 것처럼 보였으나 화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두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지그시 눌렀다. 마치 기이한 꿈에서 깨어날까 봐 두려워 이 꿈을 머릿속에 그대로 가두어두려는 듯했다. 자네 최고의 작품이네 바질. 지금까지 내놓은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작품이야. 내년에는 이 그림을 그로브노에 보내야 할 거야. 아카데미는 너무 넓은 데다 통속적이거든.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지. 정말 불쾌했어. 그뿐인가? 그림은 또 어찌나 많은지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였다네. 그건 더 견디기 힘들더군. 그로브노 말고는 적당한 곳이 없어. 이 그림은 어디에도 보낼 생각이 없어. 아무데도 보내지 않을 거네. 바질은 괴상하게 고개를 뒤로 젖히며 말했다. 옥스퍼드에 있을 때 바질의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헨리의 경우는 파르스름한 담배 연기 사이로 눈썹을 치켜틀며 놀란 눈으로 바질을 쳐다보았다. 아편 향이 나는 독한 담배에서는 연기가 멋진 고동 모양으로 곡선을 그리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디에도 보내지 않는다고 했나? 왜 그러나? 무슨 이유라도 있나? 당신네 화가들이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면서 정작 명성을 얻고 나면 내던져버리고 싶어 하거든. 그건 어리석은 짓일세. 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 줄 알아나?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걸세. 이 정도 초상화면 자네는 영국에서 누구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 있을 거야. 게다가 나이 든 이들 중 조금이라도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초상화를 보고 질투심을 느낄 거야. 물론 자네는 나를 비웃겠지. 하지만 절대로 이 그림을 전시할 수 없어. 이 안에 나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거든.
바질이 대답하자 헨리경이 소파 위에서 몸을 길게 누리며 웃었다. 이 그림 안에 자네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고? 맹세하건대 바질, 자네가 그렇게 허풍이 심한 사람인 줄 몰랐네. 이 그림과 자네는 어디 한 구석 닮은 데가 없어. 자네는 우락부락하고 강한 인상에 머리색도 석탄처럼 까맣지만 이 젊은 아도니스는 마치 상아와 장미잎으로 만든 것 같지 않나? 여보게 바질, 이 남자는 뭐랄까? 나르키소스야. 물론 자네에게는 지적인 모습이든가 몇 가지 특징이 있지. 하지만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지적인 모습이 보이는 순간 끝나버린다네. 지성이란 그 자체로 일종의 과장된 양식이며 어떤 얼굴이든 그 속에 담긴 조화를 파괴해버리지. 누군가 자리에 앉아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코만 보인다든가 이마만 보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진절이 나는 특징만 남게 되지. 좀 배웠다 하는 전문가들 중 성공한 사람을 보게나 다들 얼마나 끔찍할 만큼 추악한 모습인가. 도리언 그레이만큼 그의 관심을 뜨겁게 끈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만 청년이 다른 누군가를 미친 듯이 뜨겁게 연모하는데도 그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질투심도 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기분 좋았다. 이 때문에 더욱 흥미있게 그를 연구하게 되었다. 헨리경은 자연과학의 방법에 늘 매료되었지만 거기서 다루는 평범한 주제는 시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부하는 일이 끝나자 자신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삶. 그에게는 이 주제가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와 비교할 때 다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고통과 쾌락의 기이한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삶을 관찰하다 보면 얼굴에 유리가면을 쓸 수 없으며 지옥의 유황가스가 두통을 일으키고 기괴한 공상과 끔찍한 꿈으로 상상력이 흐릿하게 탁해지는 일을 피할 수 없다. 너무도 미묘한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독 때문에 아파봐야 한다. 너무도 이상한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병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병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답은 얼마나 대단한가. 세상 전체가 너무도 놀라운 경이감으로 다가왔다. 열정 속에 들어있는 신기한 정도로 단단한 논리와 지성이 보여주는 형형색색의 감정적 삶을 알아낸다는 것. 다시 말해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서로 만나는지, 어디서 서로 갈라지는지, 어느 지점에서 하나가 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지 관찰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쁨이었다. 그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든 무슨 상관인가. 어떤 감각이든 그것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다. 도리안 그레이가 이 순결한 소녀에게로 눈길을 돌리고 그녀 앞에 경배의 절을 올리게 된 것은 자신의 몇 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음악 같은 발성으로 입 밖에 내놓은 음악 같은 말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자 그의 갈색 눈에 한 줄기 기쁨의 빛이 어렸다. 대체로 볼 때 청년은 헨리경이 만든 창조물이었다. 헨리경 덕분에 청년은 조숙해졌고 이는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 보통 사람은 삶이 그들 앞에 비밀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리지만 몇몇 선택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베일이 걷히기 전에 삶의 신뢰가 모습을 드러낸다. 때로는 예술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열정과 지성을 직접 다루는 문학예술에서 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나 때로는 복잡한 개성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예술의 책무를 다하기도 하며 신화, 조각, 그림과 마찬가지로 삶에도 그 자체의 정교한 걸작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잡한 개성 자체가 진정한 예술 작품이기도 하다. 그렇다. 도리안 그레이는 조숙했다. 그는 아직 봄인데도 수학을 거두들이고 있었다. 젊음의 맥박과 열정이 그 안에 있긴 했지만 그 스스로 이를 의식했다. 그를 지켜보는 일은 기분 좋았다. 아름다운 얼굴과 영혼을 가진 그는 경이로움의 대상이 될 만한 존재였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결말로 끝나더라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소멸할 운명이란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축제, 행렬이나 연극에 등장하는 우아한 인물 같았으며 그의 기쁨은 사람의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슬픔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자극하고 상처는 붉은 장미와도 같았다. 영혼과 육체,
육체와 영혼, 이 둘은 얼마나 신비로운가. 영혼에는 동물적인 성향이 들어있고 육체에는 영적인 순간이 있었다. 감각은 순수해질 수 있었고 지성은 타락할 수 있었다. 어디서부터 육체적인 충동이 멈추고 정신적인 충동이 시작되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이 정한 자의적 정의는 얼마나 얄팍했던가. 그런데도 각 학파의 주장을 놓고 결론을 내리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들었던가. 연극이 끝나자 도리언 그레이는 곧바로 무대 뒤 대기실로 달려갔다. 소녀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곳에 혼자 서 있었다. 두 눈은 아름다운 빛으로 밝게 빛났고 주위에는 광채가 어렸다. 반쯤 벌어진 입술은 그 자체의 비밀을 간직한 채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도리안이 들어가자 소녀가 그를 쳐다보았다. 무한한 기쁨의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다. 오늘 밤 내 연기는 정말 형편없었죠, 도리안. 그녀가 소리쳤다. 정말 끔찍했어. 끔찍했다고. 지독할 만큼 형편없었어. 어디 아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나도 몰라. 도리안이 놀란 눈으로 소녀를 쳐다보며 말하자 소녀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도리안? 소녀는 느린 선율의 음악을 노래하듯 그의 이름을 길게 느리며 대답했다. 붉은 꽃잎 같은 그녀의 입술에는 그의 이름이 꿀보다 더 달콤한 것 같았다. 도리안, 당신은 이해해야 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뭘 이해한다는 거요? 그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오늘 밤 왜 그렇게 형편없었는지 그 이유 말이에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형편없는 연기를 선보이려는 이유요. 앞으로 다시는 멋진 연기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이유요. 도리안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디가 아픈 거군. 몸이 안 좋을 때는 연기를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을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소. 내 친구들이 지루해했지. 나도 지루했으니까. 소녀는 도리안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것 같았다. 가득 차오르는 기쁨으로 얼굴 모습까지 바뀌었다. 행복의 황홀경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소녀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도리안. 당신을 알기 전까지 연기는 내 삶에서 단 하나의 현실이었어요. 나는 오로지 극장 안에서만 살았지요. 나는 그게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은 로잘린드였다가 다른 날에는 포셔가 되었지요. 베아트리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었고 코델리아의 슬픔이 내 슬픔이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믿었지요. 나와 함께 연기하는 보통 사람이 내게는 신처럼 여겨졌죠. 붓으로 그린 무대는 내가 사는 세계였고요. 나는 오로지 그림자밖에 몰랐고 그게 진짜라고 여겼어요. 아, 내 아름다운 사랑. 당신은 내 영혼을 감옥에서 꺼내어 자유롭게 했어요. 진짜 현실이 어떤 건지 내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밤 처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내가 공연을 벌였던 곳에서 텅 빈 허공을, 가짜 모조물을, 공허한 연극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오늘 밤 처음으로 로미오가 늙고 못생겼으며 분장한 얼굴이라는 것, 과수원의 달빛이 가짜라는 것, 배경 무대는 천박하고 내가 해야 하는 대사는 현실의 것도 내 이야기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당신은 내게 뭔가 숭고한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모든 예술은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이지요. 당신은 내게 사랑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내 사랑, 차밍 완장자님, 삶의 왕자님. 나는 그림자가 지겨워졌어요. 당신은 그 어떤 예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줬어요. 내가 연극 속에 꼭두각시와 무슨 관련이 있죠. 오늘 밤 무대에 올랐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내게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홀워드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도리안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 같았다. 빛바랜 플랑드르산 테피스트리, 커튼으로 가려진 그림 한 점, 오래된 이탈리아 재즈 대석관, 거의 텅 비다시피 한 책장, 이외의 의자와 탁자 말고는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도리안이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반쯤 타다남은 양초에 불을 붙이자 온통 먼지로 뒤덮인 방 안과 군데군데 구멍이 뚫린 카펫도 보였다. 벽면 나무판 뒤에서 쥐 한 마리가 어지럽게 달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텁텁한 곰팡이 냄새, 어디선가 풍겨왔다. 바질,
그러니까 오직 신만이 영혼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커튼을 젖혀봐요. 그럼 내 영혼을 보게 될 거예요. 목소리에 싸늘하고 잔인한 기운이 배어 있었다. 자넨 제정신이 아니군, 도리안. 아니면 연극의 한 장면이라도 연기하는 건가? 홀워드가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대듯 말했다. 당신 손으로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하지요. 도리안이 커튼봉에서 커튼을 떼어 바닥으로 내던졌다. 화폭 위에서 그를 향해 희죽 웃고 있는 추악한 얼굴이 희미한 빛 사이로 보이자 화가의 입술 사이에서 공포에 질린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림 속 얼굴 표정을 보는 순간 화가의 마음속에 욕지기와 혐오감이 빌려왔다. 세상에,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도리안 그레이의 얼굴이었다. 끔찍한 표정도 저 눈부신 미모를 완전히 망쳐놓지는 않았다. 머리카락이 성기긴 했지만 여전히 금빛이 남아있었고 육감적인 입술 위에도 주홍빛이 남아있었다. 생기 없는 눈 속에도 아직 사랑스런 파란 빛이 담겨 있었고 조각 같은 코와 깎아놓은 듯한 목선에도 아직 아리따운 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렇다. 도리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일까? 화가의 눈에 차츰 자신의 붓터치가 들어왔다. 액자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기괴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두려웠다. 화가는 촛불을 가져다가 그림을 비추었다. 왼쪽 구석에 밝은 선홍색으로 길게 적힌 글자 속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 조악한 모작이었고 파렴치하고 비열한 풍자였다. 그는 결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분명 그 자신의 그림이었다. 이를 깨닫는 순간 온몸에 뜨거운 피가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는 느낌이었다. 그가 그린 그림이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고개를 돌려 도리안을 쳐다보는 그의 눈이 마치 병든 사람의 눈 같았다. 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고 메마른 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훔쳤다. 이마는 끈적거리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도리안은 벽난로 선반에 기대 서서 홀워드를 지켜보았다. 훌륭한 배우의 연기를 보느라 연극 속에 푹 빠진 관객에서 볼 수 있는 묘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났다. 그 표정 안에는 진정한 슬픔도 진정한 기쁨도 없었다. 그저 뜨겁게 몰입해 있는 관객의 반응만이 보였다. 눈에는 얼핏 승리의 기쁨도 반짝이는 듯 했다. 코트 안에 있던 꽃이 어느새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는 꽃 향기를 맡고 있었다. 아니, 그런 신용만 하는 건지도 몰랐다. 이게 뭔가? 마침내 홀워드가 소리쳤다. 그 자신의 목소리인데도 그의 귀에는 날카롭고 이상한 소리처럼 들렸다. 도리안은 손에 들고 있던 꽃송이를 뭉개듯 꽉 움켜쥐고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수해서 처형당해야 한다는 뜻인가? 도리안은 웃었다. 너무나 기괴한 생각이라 여겨졌다. 게다가 그가 자박한데도 누가 그 말을 믿겠는가? 살해당한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지녔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아래층에 남아있던 것도 자신이 직접 불태웠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가 미쳤다고 말할 것이다. 계속 그런 주장을 고집하면 어쩌면 그를 가둬버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죄를 털어놓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공개적인 속죄를 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르기를 하늘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땅을 향해서도 죄를 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가 죄를 털어놓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그를 깨끗이 씻어주지 못할 것이다. 도리안은 어깨를 으쓱했다. 바질 홀워드의 죽음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해티 모튼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일은 공정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허영심, 호기심, 위선. 그가 그녀를 단념하는 과정에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이 더 있지는 않았을까? 다른 뭔가가 분명히 있었다.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다. 그러나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은 없었다. 그는 허영심 때문에 그녀에게 인정을 베풀었고 위선 때문에 선량함의 가면을 썼으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려고 했다. 그는 이제 그렇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살인, 그를 평생 따라다닐까? 항상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까? 정말로 자백해야 할까? 결코 그럴 수는 없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는 단 하나만 남아있었다. 바로 초상화였다. 그는 초상화를 없앨 것이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초상화를 보관하고 있었을까? 한때 초상화가 변하고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쁨을 느낀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한 번도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이 그림 때문에 밤에도 계속 잠들지 못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면 혹시 다른 눈이 그림을 볼까 공포에 휩싸였다. 초상화는 그의 열정 위에 우울한 그림자를 덮었다. 초상화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수없이 망쳤다. 초상화는 그에게 양심과 같았다. 그렇다. 그의 양심이었다. 그는 초상화를 없앨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자 바질 홀워드를 찔렀던 칼이 보였다. 도리안은 칼에 얼룩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수차례 닦고 또 닦았다. 칼은 반짝반짝 빛난다. 이 칼이 화가를 죽였듯이 화가의 작품도 그림 속에 담긴 모든 의미도 죽일 것이다. 이 칼은 과거를 죽일 것이고 과거가 죽으면 그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칼은 이 괴물 같은 영혼의 삶을 죽일 것이고 이 추악한 경고가 없어지면 그도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는 손으로 초상화를 부여잡고 칼로 그림을 찔렀다. 비명과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은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놀란 하인들은 잠에서 깨어나 방에서 나왔다. 아래 광장을 지나가던 두 신사도 발길을 멈추고 커다란 저택을 올려다 보았다. 그들은 다시 걸어가다가 경찰을 만났고 그와 함께 저택 쪽으로 다시 돌아왔다. 경찰이 몇 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맨 위층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을 뿐 집안은 깜깜했다. 잠시 후 경찰은 인접한 주랑 현관에서 저택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경관님, 저 집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두 신사 중 나이든 쪽이 물었다. 도리안 그레이신의 저택입니다. 경찰의 대답에 두 신사는 다시 걸음을 옮기면서 마주보고 코웃음을 쳤다. 그중 한 사람은 헨리 애슈턴 경의 숙부였다. 하인들 숙소에서는 옷을 대충 걸친 하인들이 모여 낮은 소리로 서로 속삭였다. 늙은 리프 부인이 손을 뒤틀면서 울었고 프랜시스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15분쯤 지났을 때 프랜시스가 마부와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살그머니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다시 큰 소리로 불렀다. 모든 게 조용하기만 했다. 문을 억지로 열어보려 하지만 결국은 헛된 시도로 끝나자 이들은 지붕을 통해 발코니로 내려왔다. 오래되어 낡은 빗장 덕분에 창문은 쉽게 열렸다. 하인들이 방으로 들어갔을 때 벽에는 눈부신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주인의 모습, 더없이 아름답고 젊고 경이로운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닥에는 한 남자가 만찬 예복을 입고 손에는 칼을 든 채 죽어 있었다. 남자는 여위고 온통 쭈글쭈글한 주름이 가득했으며 생김새도 혐오스러웠다. 하인들은 그의 손가락에 끼어 있는 반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여기서 도리안과 함께 걸었던 중계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